그럼 지금부터 기업가 정신에 대해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가 정신이 특출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율성은 기회와 경쟁 우위를 포착하고 기업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여 기업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자율성은 혁신을 장려하고 기업의 경쟁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는 데 촉진하는 요소로 규명되었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는 2008년도에 가장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세계 최초로 SNS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아니지만 페이스북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마크 저커버그가 끊임없이 혁신을 장려해서였습니다. 그는 후발주자로서 선발기업의 실패의 원인을 끊임없이 파악했고 페이스북에 단순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 배경, 지역을 바탕으로 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이트로 키워나갔습니다. 수익은 그것과 더불어 비례해서 증가했죠. 특히 좋아요 버튼을 도입하면서 말입니다. 혹시 프렌드스트라는 기업을 알고 계시나요? 2002년에 창립되었고 회원 규모가 1억 명이 넘는 촉망받던 SNS 기업이었으나 페이지에 하나 로딩하는데 몇 분씩 걸리자 회원들이 떠나버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기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저커버그는 세계를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돈을 버는 거다라고 하였는데요. 결국 더 나은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면서 회사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창사 이후 끊임없이 스타트업을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2012년 매출도 하나도 없는 14명이 근무하고 있던 조그만 스타트업을 1조 원에 인수하였는데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기업이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이후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연동되어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고 기업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을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커버그와 페이스북이 혁신을 장려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페이스북의 해커톤이라는 토론회 장입니다.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해커톤을 제안하고 개발자, 운영자, 디자이너들이 한 곳에 모여 끝없는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이 이 해커톤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현재 인공지능 시대에 구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네요. 이처럼 자율성은 혁신을 장려하고 기업의 경쟁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킨다고 봐야겠네요. 저커버그의 명은 작은 일도 시작해야 위대한 일도 생긴다가 가슴에 와닿네요. 기업가 정신이 특출난 사람 중 또 하나의 특징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시장 진입과 점유율 향상을 위해서 경쟁 기업과 정면 승부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뛰어난 사람은 현재의 시장 수요를 높고 말 그대로 피 터지는 싸움을 걸어 최후의 승자가 되려 합니다. 국내에서 최근 가장 대표적인 기업가로 국내 1위 유니콘 기업인 쿠팡의 김범석 이사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소셜 커머스의 가능성을 확인한 김범석은 2010년 쿠팡을 창업하였는데요. 쿠팡은 설립 2년 만에 연거래액 1조 원을 달성하고 존중의 소프트뱅크로부터 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제2의 아마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현재 쿠팡은 소셜 커머스를 넘어서 국내에서 가장 큰 모바일 쇼핑 회사가 되었습니다. 쿠팡이 전통의 강자인 G마켓 11번가 옥션을 누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빠른 배송과 최저가 경쟁으로 유통업계의 혁신을 이끌어낸 데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소셜 커머스를 넘어 이커머스 회사 가운데 가장 매출이 큰 회사이지만 대규모 적자 행진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쿠팡은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도 적자도 같이 늘어나는 이른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자체 물류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있겠지만 이 점 때문에 쿠팡의 적자도 주 단위로 커져가고 있다네요. 하지만 쿠팡이 더욱 빠른 배송을 위해 전국 각지에 짓고 있는 물류센터에는 앞으로 AI, 로봇을 통한 물류 시스템 고도화, 자율주행 배송 도입 등으로 더욱더 혁신적으로 변모해 나간다고 합니다. 빠른 배송, 로켓 배송이라는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해서 시장의 선두주자가 된 쿠팡, 새벽 배송을 시작해서 더욱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고 쿠팡이츠라고 불리는 음식 배달 사업에도 진출하였습니다. 점유율 향상을 위한 쿠팡의 공격적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취 욕구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을 초월하는 심리 특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성취 욕구가 높은 기업가들이 더 높은 기업 성과를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시도, 여러분은 얼마나 인내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도전을 몇 번까지 허용할까요? 네, 최소한 3-4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몇 번까지일까요? 7.8기라는 말이 있듯이 7번 쓰러지고 8번 일어나고 8번까지 도전을 하여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개해드릴 사람은 도전의 끝판왕들입니다. 커넬 샌더스는 1952년 미국에서 직접 만든 조리법으로 62세에 그 유명한 KFC를 창업하게 됩니다. 커넬 샌더스는 KFC 창업 이전에 수많은 창업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배구추를 양념하고 고온의 압력솥에서 기름으로 치킨을 튀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개발하게 됩니다. 실패 속에서 그가 떠올린 비즈니스 모델은 자신의 독특한 레시피를 다른 레스토랑에 전수하고 이 대가로 이익의 일부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떠돌며 자신에게 투자할 사람을 찾아다녔는데요. 무려 1008번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커넬 샌더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선 진공청소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다이슨을 창업한 영국의 제임스 다이슨인데요. 다이슨은 디자인이란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9년에 집에서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청소를 하던 다이슨은 청소를 하던 도중에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니 전부 다 먼지 흡입력이 많이 떨어져서 청소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제품을 분해해서 흡입력이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았다고 하는데요. 다이슨은 아마도 공대 학생의 특징이 있었나 봅니다. 당시 진공청소기는 먼지 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다이슨은 오래 사용하면 먼지가 먼지 봉투에 미세한 구멍을 막아서 흡입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 사용해도 흡입력이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진공청소기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우연히 방문한 제재소에서 공기회전을 이용해 톱밥을 분리하는 사이클론 기술을 보고 이를 이용해서 진공청소기를 개발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5년간 무려 5,126번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도한 끝에 1984년에 세계 최초로 먼지 봉투가 없는 진공청소기를 발명했다고 하네요. 이후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도전에 있어서 만렙급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바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인데요. 사실 에디슨이 세계 최초로 진공으로 된 유리구에 필라멘트를 넣은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에디슨이 주목한 것은 상업적으로 오래가는 전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오래가는 전구를 만들기 위해 무려
10,000번의 시도를 했다고 하네요. 에디슨의 전국에 사는 이후 미국의 유명한 GE, 즉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100년도 넘는 회사의 토대를 에디슨이 닦은 거죠. 말 그대로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는 사람들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부터는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와 사례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기업가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의 말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해석해보면 갈망하라, 우직하게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역량은 인지 역량입니다. 인지 역량은 사람들은 소비자의 니즈, 사회의 문제와 현상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개선점과 해결 방안을 수립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사업과 연결되어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잘 구별해 난다고 합니다. 기업가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회를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통찰력인데요. 인지 역량과 통찰력, 그럼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지 역량과 통찰력이 뛰어나 혁신을 이끈 기업가 중에서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이 철학이 없었다면 오늘날 애플도 없었을 겁니다. 1976년 21살의 나이로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한 잡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게러지, 즉 차고 창업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1979년 복사기로 유명한 제록스를 방문한 잡스는 제록스가 개발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GUI를 보고 컴퓨터의 역사를 바꿀 통찰력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그는 디자인이란 단순히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능하느냐이다라는 제품 개발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디자인이 단순히 예쁘게 보이는 심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용자와 연결되며 제품이 기능으로 작동할 때 소비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요.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시 재기하여 애플에 복귀한 후 iMac, iPad, 앱스토어, 아이폰, 아이패드 등 한 시대를 여는 제품들을 줄줄이 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를 먼저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만들어서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그의 철학은 오늘날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큰 회사로 성장하는 데 기반을 다지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역량은 대인관계 역량입니다. 대인관계 역량은 인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협상은 대표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말합니다. 기업가는 사업의 성과를 도출해 줄 정보와 기술을 가진 멘토, 고문, 직원 등으로 구성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네트워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고요. 팀워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힘을 모으고 단합하게 만드는 역량입니다. 회사는 대표 혼자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업 대표는 조직에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직원을 보는 안목과 리더십을 통해서 조직을 서로 협력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바로 대인관계 역량입니다. 그럼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을 만드신 고 이병철 회장님은 대구와 깊은 관계가 있으신 분입니다. 삼성의 모태인 삼성상해를 1938년도에 대구에서 창업을 하셨는데요.
삼성의 시작이 바로 대구인 거죠. 28살 나이에 삼성 상해를 창업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청년 창업가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삼성 상해의 주력 상품은 국수였는데요. 국수에서 시작해서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핵심은 바로 사람, 즉 인재 경영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 회장님은 사람이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대인관계 역량을 중시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회장님의 창업 이념은 기업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사업보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재제일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인재를 중시하셨고 이를 통해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이루셨습니다. 1954년 대구에서 제일모직을 창립하셨는데요.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건립하셨던 것도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1974년 회장님은 반도체에 과감한 투자를 하십니다. 회사의 명운을 반도체에 거신 거죠. 이처럼 그의 지론인 시대가 원하는 사업을 한다처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섬유, 반도체 등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셨는데요. 삼성이 끊임없는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조직의 단결력과 뛰어난 인재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회장님의 도전 정신은 오늘날 삼성이 한국 GDP의 18%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발판을 만드셨습니다. 기업가는 열정만으로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기업가는 이윤을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이익을 이끌 수 있게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경영 지식과 사업 지식에 의지해야 합니다. 사업화 역량은 정보의 활용, 시장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능력, 경영 지식 등의 역량을 포함하는데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시장과 고객을 이해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경영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분 학기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량을 키워갈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겠네요. 그럼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이오시밀러를 아시나요?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생물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말합니다.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3분의 2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일찍이 살펴보시고 이 시장을 개척하신 분이 바로 셀트리온의 서정진 전 회장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네요. 서정진 회장님은 생명공학의 문외한이셨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창업을 하시진 않으셨고 삼성전기, 대우에서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이셨죠. 대기업에서 잘 나가시던 분이 대우가 망하자마자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는데요. 서 회장님은 2001년 미국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우연히 생명공학과 바이오 산업의 전망을 듣게 되는데요. 그는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는 글로벌 의약품의 특허가 속속 도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바이오 산업에 아주 큰 기회가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공학도가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관련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시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지만 끊임없이 시장을 조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등 사업화 역량에 집중하게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요. 여기에서 빛을 발한 건 그의 수평적 사고가 한 몫을 했다고 말합니다. 수평적 사고는 창의적 해결 방법을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말하는데요.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관찰하고 실험하고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수 회장님이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선택하고 국내시장보다 세계시장을 겨냥하며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 생산을 먼저 구축했던 것도 바로 이 역발상 차별화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서정진 회장님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지키셨고, 셀트리온은 기존 90년 전통 의약회사들을 제치고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1위로 성장하게 됩니다.